222페이지 허위 표시하겠습니다. 자,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 표시는 무효로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 보니까요. 이거는 단독 허위 표시예요. 이거는 둘이 짜고 한 허위 표시거든요. 둘이 단독 허위 표시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만 있었어도 무효 아닙니까? 여기는 처음부터 짜고 했죠. 처음부터 짜고 했으니까 이거는 결국은 무효가 될 수밖에 없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따질 필요가 없어. 뭐 했다고요? 짜고 했다고.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고 그렇게 하기로 합의까지 하면서 키득키득 그러면서 하이파이브까지 때리고 막 그런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무효가 될 수밖에 없고, 나머지는 성립요건 같은 거 이런 건 이제 여기 있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무효를 한다.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얘네들의 특징이 공통점이 여기 다 있죠. 여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어요. 예, 이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허위 표시 그래요. 상대방과 통정해서 하는 진위 아닌 의사표시를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 얘기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동그라미 3번에 있어요. 줄쳐요. 이 행위를 뭐라 그래요? 가장행위. 가장이 뭐예요? 가장이. 자, 가장행위. 이거 가장 비슷한 게 얼마 전에 할로윈이었나요? 거기 보면 이상한 복장하고 막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 있죠? 이런 행위, 그 가장행렬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네. 그 가장행렬 할 때 그거야. 가짜 모습을 하고 다닌다. 그렇죠? 가장행위. 자, 요건 그대로 합니다. 요건 의사표시 있어야 되고, 일치하지 않았고,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고 그렇게 하기로 합의까지 했고,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나 동기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라. 요건 쭉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갑니다. 당사자 간의 효력. 법조문에서 이미 확인했죠. 통정의 표시로서 가장행위는 당사자 사이에는 언제나 무효다. 한 번 더 주실까요? 그거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거. 오른쪽 223페이지 넘어갔어 벌써. 예. 내가 그랬지. 자대고 줄치면 점점 늦는다고. 양쪽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통정허위 표시로서 가장행위는 당사자 사이에는 언제나 무효다. 그렇죠? 그거 천천히 줄 쭉 집중해서 읽으면서 천천히 쳐보세요. 그럼 안 삐뚤어져. 절대 보기 싫지 않아요. 예. 제가 공부를 해봐서 알아요. 저 진짜로 시험 공부 많이 했어요. 시험 거의 선수급이에요. 근데 제가 공부해 보니까 조금 아까 줄치는 거 제가 계속 봤어. 자대고 줄치면요 쭉 꺼요. 제일 신경 쓰는 게 뭐야? 삐뚤어지지 않는데 신경 쓰고 나머지는 손에 힘 풀릴까 봐 쭉 꺼버린다고. 그러면 내용은 하나도 몰라. 하나도 안 읽는 거야. 그러니까 천천히 잘 때 줄 밑에다가 삐뚤어지지 않게 있잖아요. 이렇게 연필 가지고 이렇게 읽으면서 삐뚤어지지 않게 이렇게 쭉 줄치면요 내용도 읽어가면서 절대 안 삐뚤어져요. 물론 이제 조금 내가 술을 좀 많이 드셔서 수전증이 있다 그러면 상황 달라지겠죠. 그럼 얼마나 멋있어. 수전증이 있으면 이렇게 치면 되지. 훨씬 더 멋있죠. 웨이브도 좀 주고. 좋았어요. 그 다음에 그렇다는 얘기는, 무효란 얘기는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미 이행한 부분은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이행한 부분.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할 때 이런 거 했어요. 지난 시간에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일 때는 불법 원인급여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건 이미 주면은 돌려받을 수 없다 그랬죠. 근데 통정허위 표시를 주로 왜 하냐면요. 이제 아까 제가 설명을 한 건, 누군가가 내 재산에다가 강제 집행하려고 그래요. 그럼 내가 내 이름으로 재산 계속 가지고 있으면 강제 집행 당해서 쫓겨나겠죠. 경매 실행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구 찾아가고 친구한테 야, 네 이름으로 좀 해놓자. 그러면 언제까지 할 건데 내가 이거 이렇게 갚을 때까지 네가 네 이름으로 좀 해놓자라고 돌려놓으면 강제 집행이 잘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주로 많이 하거든요. 통정허위 표시. 그럼 우리가 103조 공부하면서 강제 집행 면탈 목적에 어떤 행위했다. 그거 반사회적 행위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잖아요. 주로 통정허위 표시 그래서 한다고. 이렇게 갑이 사업을 좀 하다가 좀 망한 게 있어요. 그런데 갑의 채권자 A가 갑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다가 강제 집행하려고 그런다고. 가지고 있으면 가족들하고 다 같이 쫓겨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친한 친구한테 가서 친한 친구들한테 네 이름으로 좀 하자. 그래서 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고. 진짜 매매요? 가짜 매매요? 가짜 매매야. 그러니까 이게 가장행위 중에서 어떤 행위요? 매매 행위지 이게. 만약에 임대차 했으면 가장 임대차.
저당권 설정해 줬으면 가장 저당권 합쳐서 가장 행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반사회적 행위 아니죠? 그럼 나중에 얘한테 빚 다 갚고 나면 돌려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렇죠? 이게 만약에 반사회적 행위 같으면 돌려달라고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에 이행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지만 그 이행 부분은 부당이득으로서 돌려받을 수 있다. 그 얘기 의미 아시겠죠? 자, 그건 이제 무효 쪽에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역, 니은, 디귿까지는 다 줄을 좀 쳐놓으셔야 되는데요. 자, 가장매매 결과 소유권 이전 등기와 같은 권리 변동의 외관이 갖춰져 있어도 그 말은 지금 을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가장매매는 무효라고 했죠. 그럼 을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다 그래서 을이 소유권 취득한 건가요? 못한 거죠. 223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223페이지. 아직 얘는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권리 변동의 외관이 갖춰졌어도 이건 무효고, 그러니까 권리 변동의 효과는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권리는 갑에게 있고 표시만 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말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양도인은 가장 양수인에게 무효 등기를 말소해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얘가 또 제3자 병이 선의가 아니라 제3자 병에게 짜고, 야, 지금 갑이 나한테 을에게 이렇게 줬는데 내가 가지고 있으면 A가 눈치챌지 모르니까 너도 네 이름으로 좀 해놓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랬더니 병도 또 정한테 가서 이렇게 했어. 그럼 거의 완벽해 보이잖아요. 그럼 갑이 안심하고 있죠. 안심하고 있어. 그런데 나중에 돌려받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효등기 말소. 그래서 이 무효등기가 말소가 되죠. 그럼 이걸 근거로 해서 이 등기도 무효등기 아닙니까? 무효등기 말소 짜고 했을 때 다. 그럼 이것도 또 무효등기 말소 소송 몇 번 해야 돼? 한 번, 두 번, 세 번 해야 되죠. 이럴 거 뭐 있어? 진정 소유자가 누구예요? 갑이니까 진정 명의를 회복하겠다라고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얘한테 직접 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얘한테 직접.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얘가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면 되잖아요. 무효등기 말소, 무효등기 말소, 무효등기 말소 절차를 세 번 할 게 아니라 얘가 바로 이전 등기 해주면 되죠. 이전 등기인데 매매한 거요? 매매가 아니잖아. 진정한 소유자가 갑이죠. 그러니까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하든지 아니면 꾸준히 무효 등기 말소하든지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양도인은 가장 양수인에게 무효 등기 말소 청구 또는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다. 그리고 허위 표시 자체는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허위 표시에 의한 급부 이행은 불법 원인 급여는 아니다. 그러니까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도 다 줄 칠게요. 채무자의 법률 행위가 통정 허위 표시인 경우에, 자, 채무자가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준 이유가 뭘까요? 채권자 강제 집행을 피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이 목적은 오직 A가 강제 집행할까 봐 A의 권리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한 거죠. 이걸 사해 행위, 사기를 쳐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거야. 쫓아해 보세요. 무슨 행위요? 사해 행위. 다시 한번 사해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발음이 좀 어렵죠? 사해 행위인데 이거는 채권자가 나중에 알잖아요. 그럼 채권자가 이 행위를 취소해 버려요. 진짜 매매요? 가짜 매매요? 가짜 매매야. 이거를 취소하는데 이 취소는 채권자가 한다라고 해서 이걸 뭐라 그래요? 채권자 취소권. 이 채권자 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상 행사해야 되는 형성권이다라고 앞에서 공부하고 왔어요. 그리고 이건 여러분 시험에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채권자 취소권. 첫 시간, 첫날 배운 거야. 첫날. 아시겠죠?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채무자의 법률 행위가 통정 허위 표시인 경우에도 사해 행위로서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되고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통정 허위 표시의 요건을 충분히 갖추면 통정 허위 표시는 그러니까 뭐예요? 무효란 얘기고. 그렇죠? 채권자 취소권은 취소 대상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두 가지 효과를 다 가지고 있는 거야. 통정 허위 표시니까 뭐고요? 무효고. 또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권자 취소 대상도 되는 거고. 두 가지 효과를 다 가지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 대상도 되고 또 통정 허위 표시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으니까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해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다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거죠.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다. 공통점이잖아. 공통점.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제3자는 또 어떻게 따질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제3자.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제3자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갑이 있고 을이 있어요. 갑하고 을이 지금 채권자가 강제 집행할까 봐 내 부동산 좀 네 이름으로 해놓자라고 해서 둘이 통정호의 표시했죠. 그래서 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습니다. 그럼 저 등기는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무효. 여전히 소유자는 누구죠? 갑입니다. 둘이 굉장히 친한 사이겠죠. 그러니까 통정이 가능했지. 채권자가 강제 집행할 걸 얘가 지금 막아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아주 진한 우정을 발휘합니다. 어떻게 해요? 슬그머니 팔아버려 병에게. 그리고 병은 선이죠. 그럼 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되는 순간 갑하고 을은 이거 무효인데 너 등기 말소해라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는 거예요?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잖아요. 여기는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이. 그러니까 제3자 보호가 돼야 되죠. 아주 진한 우정을 발휘하고 있네요. 이 제3자를 따질 때 당사자는 제3자입니까 아닙니까? 당사자 제3자 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얘네들의 포괄승계인 상속인들, 상속인과 피상속인은 민법상 똑같은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얘한테 상속받은 사람은 그냥 갑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을한테 상속받은 사람도 그냥 을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당사자도 빼고 당사자의 포괄승계인도 제외하고 그러면 요게 다 제3자 같은 애.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빼면 나머지는 다 제3자 같죠. 근데 여기서는 이걸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어야 제3자지.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빼고 지나가는 사람은 제3자일 필요가 없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데 왜 제3자라고 여기서 거론을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제3자는 당사자와 그 포괄승계인을 제외하고 요거 허위 표시를 기초로, 그 허위 표시를 기초로 했다는 얘기는 얘가 실제로는 소유자가 아닌데 소유자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요걸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 맺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가 이걸 다시 팔아먹었다 그 얘기죠.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자. 얘를 제3자라고 하고 이 사람이 선이라고 한다면 보호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과실 따져 안 따져? 안 따지고 제3자 선의는 추정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그럼 얘는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선이야. 얘가 악이라고 하는 건 을이나 갑이 입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제3자란 기억이 있네요. 기억에 제3자. 제3자란 기억이 아니라 1번이구나. 눈이 어떻게 된 거야? 제3자는 당사자와 그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 표시로 형성된 법률관계의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자. 이 사람을 제3자라고 한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 말의 의미는 그냥 거기는 줄치지 않고 그냥 쭉 넘어가는 거예요.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에 허위 표시 당사자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법률행위 무효를 주장해서 급부물을 되돌려달라고 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선의의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안 그러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제3자가 야, 나 소유권 그냥 가져갈래. 그럼 가져가는 거고 제3자 시각에서 이거 무효야? 근데 나한테 준 거야? 에이 재수없다. 야, 가져가라. 그럼 또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항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선택하는 대로 가는 거지 얘네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없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유효를 주장하면 유효가 되는 거고 이 사람이 무효니까 되도록 가져가라 그럼 또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그러나 제3자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의의 제3자는 유효하게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안 그러고 선의의 제3자에게 뭐라고 돼 있어요?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가 유효를 주장하면 유효고 제3자가 무효를 주장하면 무효가 된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죠. 자, 좋습니다. 자, 그래서 통정호의 표시로서 가장매매의 당사자인 가장양수인이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해서 가장양도인에게 손해가 생겼다. 자, 이런 거야. 얘가 얘한테 양도했고
얘가 선이라는 거죠. 그럼 이 부동산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얘가 소유자니까. 그럼 갑은 을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먼저 떼굴떼굴 굴러야 되죠. 굴르면서 손해배상해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매매대금 있으면 매매대금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라. 아니면 손해배상해라 라고 선택적으로 청구하면 되겠죠. 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양수인이, 즉 을이, 여기서 가장양수인 을이에요.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해서 가장양도인에게 손해가 생겼다면 가장양도인은 가장양수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든가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있죠. 매매대금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해야 되겠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든가 둘 중에 하나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유리해요?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유리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게 유리해요? 그때 달라요. 그때 달라. 이게 3억짜리인데 얘가 제주 좋게 4억에 팔았다? 그럼 부당이득 반환 4억 원 내놔. 이 3억짜리를 2억 5천에 팔았다? 그럼 손해배상으로 해서 3억하고 이자 청구해야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꼭 대답을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좋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게 좋아? 그럼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게 좋아요?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좋아요? 그럼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대답하는 거 아니라니까. 꼭 나중에 나온 거 대답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상황 봐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한 거 청구하는 거지. 우리가 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3억짜리 물건을 몇 개 놨더니 얘가 4억에 팔았대. 근데 손해배상 3억 청구할 거요? 아니 그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거 팔은 거 아니야 지금. 그죠? 자, 그다음에 넘겨보시고요. 제3자 선의면 족하고 무과실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제3자 선의는 추정이 된다. 다 여기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 앞에서 별표 칠 수 있을 만큼 치라 그런 거 계속 나오고 있죠. 똑같이. 자, 여기 전득자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득자보. 그래서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에 제3자로부터 권리를 다시 취득한 전득자 있죠. 예, 이 사람이 선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선이면 선의의 제3자는 자기 권리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한테 다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선의하게 따질 필요 있나요? 없나요? 없죠. 이 사람이 선이라고 한다면 완전한 소유자 됐잖아요. 완전한 소유자로서 얘한테 이걸 사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 글쎄 이놈들이 나한테 달라 그러는데 내가 선의 제3자 보호규정을 주장해서 그냥 내가 소유권을 취득한 겁니다. 그랬더니 얘가 그러시군요. 공부 많이 하셨네요. 알았다고 해서 얘 권리 취득하는데 하자나 제한이 있을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이런 거예요. 이 경우에 선의 제3자가 권리를 완벽하게 취득하는 모습을 엄폐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폐물. 이걸 엄폐물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얘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엄폐물. 여기 전부 걸들밖에 없어가지고 엄폐물이 뭔지 모르죠. 군대 갔다 와야 엄폐물 아는데. 은폐, 엄폐 맞아. 은폐, 엄폐. 은폐는 안 보이게. 엄폐는 보이긴 하더라도 앞에 하자로부터 가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보이더라도 하자로부터 날라오는 총알이 날라오잖아요. 그럼 적을 보고 이렇게 총을 쏘죠. 총을 쏘면 바위 같은 데 숨어 있으면 그 뒤에 숨어 있다는 거 알잖아요. 숨어 있는 거 아는데 총알이 날라와 안 날라와? 날라와도 바위 맞고 튀어나가죠. 그걸 뭐라 그래요? 엄폐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폐물은 아예 안 보이게 숨는 걸 은폐물. 근데 여기 있는 거 이거 거래 알아 몰라? 알죠? 하지만 그 하자가 이걸 뚫고 들어옵니까? 못 뚫고 들어옵니까? 못 뚫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엄폐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엄폐물의 법칙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전득자가 선악 따질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3자가 선의인 경우 그거 다 줄쳐놓을게요. 전득자는요. 선의의 제3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전득자는 악의일지라도 유효하게 권리를 취득한다. 왜냐하면 전득자는 선의의 제3자의 권리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권리를 그대로 승계한다. 그럼 이제 여기서 제3자 따질 줄 알아야 되겠죠. 예, 제3자 한번 따져보는데요. 제3자에 해당하는 자,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이렇게 따지는데요. 잠깐만 칠판 한번 볼게요. 제가 아까 제3자 얘기할 때 먼저 허위 표시 먼저 했어야 되죠. 허위 표시에 의해서 권리가 변동된 것 같지만 변동된 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하지만 겉으로는 변동된 것처럼 보인다 그랬죠. 그 겉으로 변동된 것처럼 보이는 걸 믿고 다시 산 사람이 뭐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제3자. 그 제3자가 이게 잘못된 권리라는 걸 몰랐으면 선이고 알았으면 악이죠. 그죠? 따지는데 그러면 결국은
거래는 아니지만 한 번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고 이걸 기초로 다시 거래가 있었어야죠. 그럼 겉으로 보이는 거래는 몇 번 있어야 되는 거예요? 2번의 거래가 있었어야죠. 겉으로 보이는 거래는 하나는 가짜 거래고 하나는 진짜 거래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제3자 해당하는 자 맨 위에 가장매매 매수인으로부터 목적물을 다시 샀대요. 가장매매 매수인 맞죠? 매수인한테 그럼 한 번 거래가 있었네요. 매수했으니까 한 번 매매가 있었죠. 이걸 다시 샀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제3자 맞죠? 얘가 선이면 보호가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가장매매 매수인한테 물건을 산 게 아니라 돈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받았대. 그럼 가장매매라고 하는 형태 하나 있었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행위가 하나가 있었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제3자 맞죠? 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애들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든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면요. 하나, 둘, 넷, 네 개, 7번째. 가장 소비대차에 기한 채권의 양수인. 그래. 가장 소비대차에 기한 채권의 양수인. 자, 이건 뭐냐면 돈 빌려준 거야. 근데 얘가 돈을 빌려주면 소비대차 계약이지만 돈을 안 빌려줬는데 빌린 것처럼 하면 뭐죠? 가장 소비대차 계약이잖아요. 앞에 가장 붙이면 되거든요. 그럼 실제 빌려줬어요? 안 빌려줬어요? 안 빌려줬는데 그러면 빌려준 것처럼 채권 증서 뭐야 이게 차용증이라든지 기타 증서 하나 공정증서라든지 하나 받아놨다 그런 얘기죠. 하지만 이건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야. 근데 진짜 지 채권인 것처럼 얘한테 양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행위는 가짜 행위지만 두 번째 행위는 진짜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가장 소비대차, 그럼 가장 소비대차가 먼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채권자가 되는데 그 채권을 얘한테 팔았다. 그럼 두 번째 행위가 있었다는 얘기죠. 얘가 제3자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니까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에 의해서 성립된 가장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가 된 경우에 그 파산 관제인. 자, 얘하고 둘이 갑이 강제집행 들어올까봐 지 부동산을 을한테 맡겨놓은 거예요. 그럼 을은 사실은 소유자는 아니죠. 소유자는 누구죠? 갑인 거예요, 갑. 근데 을이 갑자기 파산해서 경제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럼 을의 채권자가 굉장히 많이 있겠죠. 받을 거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파산 신청을 해. 파산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판사가 법원 사무관이긴 한데 법원에서 얘 재산을 다 얘가 다 승계받아. 파산관제인이 받아가지고 얘네들한테 일정액 비율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파산 절차예요. 근데 얘가 가지고 있던 재산 중에 이것도 있잖아. 이거 원래 누구 거예요? 갑 거죠. 근데 법원 사무관은 그거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러니까 법원 사무관은 이것도 매각해서 얘한테 나눠주겠죠. 그때 갑이 옵니다. 그거 사실은 제가 맡겨놓은 건데요 라고 얘기하죠. 그럼 법원 사무관이 그거 믿을 수 있나요? 못 믿는 거죠. 그때 법원 사무관이 하는 얘기가 낙장불입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데나 낙장불입 아닙니다. 그래서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성립된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얘가 파산한 거예요. 근데 가장채권 가지고 있었죠. 이때 그 권리를 승계받은 파산관제인.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밑에 가면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있죠.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제3자가 어떤 자라 그랬죠? 허위 표시가 한 번 있었고, 그죠? 이걸 기초로 해서 권리는 없지만 권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새로운 계약을 또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법률 행위가 겉으로 외관상 몇 개가 보여야 되죠? 2개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두 번째 칸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채권의 가장 양도에 있어서 채무자 있잖아요. 자, 갑이 채권자예요. 을이 채무자입니다. 갑이 채권자고 을이 채무자예요. 근데 갑이 병에게 채권을 양도합니다. 진짜 양도한 거야? 가짜 양도한 거야? 가짜 양도했죠. 가짜 양도했는데 채권의 가장 양도에 있어서 채무자 얘는 새롭게 등장했어요. 전에부터 있던 애예요. 전에부터 있던 애죠.
한참 된 애죠. 전혀 새롭게 등장한 애가 아니잖아요. 아까 둘이 어떤 표시를 했고 을하고 이걸로 인해서 새롭게 등장한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렇죠? 근데 채권이 가장 양도됐대. 이것도 가짜 양도됐대요. 그럼 이 사람은 새롭게 등장했어요? 원래부터 있던 사람이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제3자가 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거기 네 번째 칸도 한번 보세요. 네 번째 칸에 주식이 가장 양도된 경우에 회사. 이것도 똑같잖아. 이것도 갑이 주주야. 주주. 그리고 을이 회사예요. 회사. 주주가 그 주권을 병에게 양도했다고. 근데 진짜로 양도했어요? 가짜로 양도했어요? 가짜로 양도했으면 이걸 다시 산 사람이 있거나 이 채권을 다시 산 사람이 있으면 제3자지. 하지만 얘는 처음부터 있던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제3자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제3자, 수익자라고 하는데 이 제3자를 위한 계약도요. 처음부터 계약할 때 들어가 있는 애예요. 처음부터.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이거예요. 여러분 그 TV에서 이렇게 간장게장 같은 거 홈쇼핑에서 물건 사다 보면 저거 먹고 싶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경우도 있지만 저거 여기 여성분들 같으면 친정어머니가 남성분들 같으면 또 뭐 아니면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건데 라고 해서 홈쇼핑에다가 우리가 홈쇼핑에다가 청구를 하지만 우리 집으로 가져오시오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 집으로 갖다 주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계약은 우리하고 홈쇼핑하고 계약을 해요. 근데 물건의 이익은 누가 갖는 거야?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가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는 처음 계약부터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등장했어요? 처음부터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등장한 사람이 아니죠. 새로운 계약으로 생긴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예 계약의 내용에 처음부터 들어가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제3자가 아니다. 그래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두 번째, 네 번째, 그 다음에 맨 밑에 있죠. 맨 밑에.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제3자, 수익자.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수익자는 아까 우리 여성분들 누구요?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 써놔 거기다가.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써놔야 혼자 공부할 때도 기억이 나죠. 뭔 얘기인지. 네, 쓰고 있어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허위 표시는 둘이 짜고 한 허위의 의사 표시는 무효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허위 표시는 무효니까 철회할 필요가 없는데 철회할 필요가 원래는 없는 건데 철회도 가능하다. 그 이야기는 여기서 연유되는 거야. 갑하고 을이 갑이 A가 강제 집행할까 봐 자기 물건을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해 줬어요. 그리고 자기가 채무 다 변제해서 안정될 때까지 을이 가지고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럼 되돌려 달라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모양 이상의 요 녀석이 또 팔아먹으려고 하는 눈치를 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돌려달라고 하든지 빨리 여기서 야야 안 되겠다 되돌려줘라 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철회하겠다. 너하고 이거 계약한 거 철회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되돌려달라고 해야죠. 근데 말로만 철회한다 그러놓고 안 되돌려주면 이 이름으로 둔 게 남아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또 다시 팔아먹었다 제3자 그냥 보호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철회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명의까지 회복해 와야 됩니다. 명의를 회복해 온다는 얘기는 외형을 제거한다는 얘기야. 등기 명의가 다시 갑에게 돌아온다. 아니면 얘가 점유하고 있었으면 점유도 회수해 와야지 외형이 제거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래서요. 허위 표시는 무효지만 줄칩니다. 허위 표시는 무효지만 제3자와 관계에서 유효로 취급될 수도 있으므로 당사자는 이를 막기 위해서 철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으로 가세요. 철회 후 허위 표시 외형을 제거하기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제3자가 있으면 이건 뭐 철회 하나만 하죠. 예, 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이제 허위 표시의 추인이에요. 허위 표시의 추인은 뒤에 가면 무효 취소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건데 거긴 줄치지 말고 무효 취소를 배울 때 제가 이 페이지로 다시 되돌아와 갖고 체크할 거예요. 여기 둘이 진짜 매매했어요? 가짜 매매했어요? 가짜 매매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럼 갑은 을에게 대금 청구할 수 없고 을도 갑에게 대금 줄 의무가 없잖아요. 진짜 매매가 아니고 가짜 매매니까. 그런데 몇 개월 있다가 갑이 을한테 야, 네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그냥 네가 매매 대금 나한테 줄래? 그랬더니 얘가 받을래? 그리고 대금을 주더라고. 대금 줄 필요 없죠? 근데 대금을 준다는 얘기는 뭐죠? 이거 무효가 아니고 유효로 하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걸 허위 표시의 추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매매 계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현재 요 날은 없었죠. 그럼 이날 추인하게 되면 이때 새로운 매매 계약이 다시 시작된 거죠. 그럼 이때부터는 진짜 소유자가 누구죠? 을이 되는 거지. 추인하고 나면, 돈 주고 나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 다시 한 것으로 본다. 그 말의 의미는 가장 매매의 경우에도 당사자가 추인하면 비소급적으로, 그러니까 그때부터 새로운 매매 계약을 다시 한 것으로 본다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다음에 적용 범위 상대방 있는 의사 표시에 적용한다라고 하는데 이거 꼭 상대방 있는 의사 표시에만 적용해야 되나요? 그렇지. 그래야 통정이 가능하지. 거울 보고 무슨 통정이야. 혼자 무슨 통정을 하겠어. 상대방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울 보고 하는 통정은 뭐예요? 자기 혼자 거울 보고 통정을 하는 거야. 그죠? 거울 보고 하는 통정이 이런 거지. 거울 보고 가끔가다 저도 해요. 내가 원래 남자를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지만 거울 보고 하는 소리죠. 너는 안 좋아할 수가 없다. 생긴 게. 많이 아파 보이죠? 네. 그러니까 통정은 누가 있어야 통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통정이 가능해요. 그 이야기는 동그라미 2번. 그건 줄칠게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그거 줄칩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통정 자체가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108조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넘겨보시면요. 합동행위 있잖아요. 합동행위는 결의행위거든요. 결의행위. 아까 사단법인 설립행위 같은 거 할 때 이거 합시다, 이거 합시다, 이거 합시다. 그래서 결의사항을 종이에다가 적는 거 있었잖아요. 그 정관 작성이라고 그랬죠. 우리 지난번에. 그러면 사단법인 설립행위와 같은 합동행위를 전원이 다 통정해서 야, 문 잠궈, 문 잠궈. 바깥에서는 모르는 거고 우리 합해서 전부 다 이거 100% 찬성하는 거야. 가 있나요? 그거 있을 수 없어요. 항상 녹음하는 놈 있잖아. 그 바깥에 나와서 까발려 안 까발려. 까발리죠? 항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합동행위도 통정이 불가능하다는 게 다수설인 거예요. 학사들 그래. 학자들. 여러분 같으면 200명 모아놓고 제가 다 책임질 테니까 여러분 무조건 다 찬성하세요. 외부에서 나오는 문제는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겁니까? 200명 모아놓고? 암만 배짱 있어도 그거 안 되죠? 왜? 30분 후에 방송에 나와. 녹음본 틀면서. 그죠? 예, 그래서 통정이 불가능한 거고. 가족법상 법률행위는 할 수 없다 그랬죠? 아까 제가 22번 혼인신고, 22번 이혼신고한 사람 있죠? 그 사람은 법적으로 혼인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미혼이죠? 미혼? 총각이요. 자, 그 다음에 소송행위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요거 그대로 나오는 거고 이 통정허위 표시 여기 시험에 나오면 이제 제3자 고르는 거 있잖아요. 요게 조금 어렵게 나오고 나머지는 다 이거야. 결국은 다 여기서 나와요. 아시겠죠? 이걸 난이도를 좀 높여서 이걸 틀리는 문제로 만들겠다라고 하면 제3자 고르는 건데 제3자 고르는 것도 머릿속에 가짜 행위 하나, 진짜 행위 하나 두 개의 외형상 행위가 보여야 제3자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이제 은닉행위는 뭐냐? 은닉행위. 은닉행위는 가장행위를 하기는 했는데 가장행위 속에서 뭔가 감추고자 하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진짜 매매가 아니고 가짜 매매를 한 거죠. 그렇죠? 진짜 매매가 아니고 가짜 매매를 했는데 이 매매를 가짜 매매한 이유가 앞에 진짜 한 매매를 감추는 거야. 지금 이 행위는 감추고 싶은 행위. 근데 이 행위는요 겉으로 나타내고 싶은 행위인 거야. 그럼 이걸 왜 감추고자 할까요? 그렇지. 세금 때문에가 아니라 자기한테 주로 이제 세금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민사거래는 뭐예요? 민사거래는 전부 재산거래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때문에 주로 그러는데 이거를 감추고 이렇게 표시하면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그 민사관계에서 유리한 게 뭐냐? 돈이지 뭘. 그러니까 세금 덜 내려고. 아시겠죠? 자, 이 사례는 이제 큰형이에요. 큰형. 큰형이 자기 동생한테
3억짜리 집을 하나 증여하고 싶은 거야. 증여하는데 이렇게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가 한 40%에서 45%, 많게는 55%까지 나와요. 그럼 1억 5천이나 세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제 진짜 한 행위는 이 행위죠. 근데 이렇게 하면 세금 많이 내니까 둘이 뭐 한 것처럼 뭐 하는 거지? 매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는 거야. 숨기고 싶은 행위는 뭡니까? 증여고, 표시하고 싶은 행위는 매매. 지금 뭘로 표시돼 있어요? 매매. 그럼 뭐가 숨겨진 거죠? 증여가. 그러니까 이거 은닉행위란 얘기야. 증여를 숨기는 행위. 그럼 실제 갑이 을한테 권리를 주긴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줬죠? 이때 매매는 무효지만 얘는 증여로 권리 취득한 거잖아요. 얘는 권리 취득했어요? 못했어요? 했죠? 뭘로요? 증여. 얘가 권리자라고 등기돼 있죠? 그러니까 이 증여 자체는 유효인 거야. 매매는 무효일지 모르지만 증여가 유효니까 등기 말소할 필요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등기 말소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아시겠죠?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은닉행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꼭 여기서 증여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통정허위 표시도 증여 있을 수 있죠. 가짜로 증여한 것처럼 했다. 그러면 그 통정허위 표시 무효죠. 하지만 여기는 증여를 숨기기 위해서 매매로 가장했다. 여기는 행위 자체가 두 개죠. 통정허위 표시는 행위가 몇 개요? 하나. 실제 한 행위는 증여. 하지만 안 했지만 한 것처럼 한 행위는 매매죠. 그러니까 여기 눈에 보이는 행위가 몇 개죠? 두 개. 둘이 두 개. 아까 제3자 따질 때는 얘네 하나, 새롭게 하나. 이해하셨어요? 예. 자, 이렇게 골라내고. 그래서 거기 은닉행위는 두 번째 줄 맨 뒤에 가면 증여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지금 감추고 싶은 행위가 증여죠. 증여. 그런 목적으로 매매를 가장했다. 그럼 매매는 뭐죠? 내세우고 싶은 행위, 표시하고 싶은 행위잖아요. 가장한 경우에 매매는 가장행위로서 무효지만 증여는 은닉행위로서 그 요건을 갖추면 유효다. 아시겠죠? 그럼 얘는 권리자입니까? 아닙니까? 소유자 맞죠? 소유자 맞고 얘는 지금 매매로 소유권 취득했어요? 증여로 취득했어요? 증여로 취득했죠? 얘가 제3자 병에게 자기 권리를 양도했다고. 그럼 병은 무조건 소유권 취득하죠? 얘가 선의하게 따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얘가 완전한 권리자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뭐가 돼야지? 여기서 얘는 원폐물이 돼야 되지. 여기서 했던 이 행위를 막아주는 게 얘잖아요. 이게 원폐물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거 많아요? 적어요? 옛날에는 많았는데 요즘엔 없어. 요즘엔 무슨 형이 동생한테 부동산을 줘. 옛날에는 많았어요. 옛날에는 큰형들이 동생한테 많이 줬어. 근데 요즘에는 형이 동생한테 부동산을 준다고? 안 돼. 얘 때문에. 째려보고 있잖아 벌써. 얘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죽으려고. 그죠? 안 돼, 이것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신탁행위. 신탁행위는 그냥 3번에 있는 내용만 채권 추심의 목적에 채권 양도, 담보 목적의 소유권 이전 등기. 그래서 그냥 그거는 그냥 내용만 알고 있고 줄도 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로 갈게요. 허위 표시에 기한 법률 효과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둘이 허위 표시했네요. 갑하고 을이 가짜 매매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 줬어요. 예? 얘 지금 소유권 있어요, 없어요? 이게 가짜 매매인데 소유권 누구에게 있어요? 갑에게 있고 등기만 얘한테 돼 있는 거 아니야. 얘는 권리 있나요? 없어요. 권리는 없는 거야. 없는 권리인데 외부로부터 얘 권리를 침해하는 듯한 현상이 발생했어요. 얘가 권리 침해됐나요? 아예 없는 권리가 어떻게 침해되냐고. 그러니까 얘는 지금 권리가 없어. 이 권리를 침해하는 듯한 현상이 생기면 결국은 이 권리가 침해된 거죠. 얘는 표시만 돼 있지 실제 권리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기다가 권리를 침해하는 듯한 행위를 했다라고 해서 얘 권리 침해된 게 있다 없다? 없다지. 그러니까 얘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손해 금액이 있어야지. 권리가 없는데 실제 발생한 손해가 300만 원이다. 그럼 그 손해는 을한테 생긴 거야? 갑한테 생긴 거야? 갑한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을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다 하더라도 법률 효과 침해에 따른 손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여기 다시 보세요. 지금 지 이름으로 등기돼 있어도 지 권리 아니죠? 누구의 권리죠? 갑의 권리잖아요. 근데 그 권리를 누군가 침해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손해가 발생했다. 3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지 손해입니까? 갑 손해입니까? 갑 손해죠. 그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손해배상 청구해도 만약에 손해배상 청구한다라고 해서 증거자료 쭉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증거자료 해갖고 제시하죠. 그러면 이제 판사가 물어볼 거야. 그래서 당신한테 발생한 손해가 얼마야? 그럼 지한테 발생한 손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손해배상 청구했는데 판사가 소리 보고 그래 최종적으로 내가 앞만 봐도 네 거 아닌데 여기 건데 너한테 발생한 손해가 얼마야? 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판사한테 솔직히 해야 되죠? 손해는 없습니다. 그럼 판사가 일로 와 그래갖고 그 소리 찢어질 때까지 때린다고.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손해도 없는데 왜 청구했냐고.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손해가 있어야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발생한 손해가 얼마입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똑같이 맞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손해가 있어야 청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이고 진도 너무 큰일 났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착오. 이것도 벌써 1시간 지났죠? 예, 쉬었다 하겠습니다.